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황혼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도 인생은 왜 이렇게도 어려운 건가 싶네요. 60년 넘게 살았으면 세상 만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는 데는 정답이 없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찍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서 아들 키우느라 산전수전 겪을 만큼 겪었다고 생각했어요. 돌이켜보면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보려고 제 인생은 뒷전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하나뿐인 아들이 기특하게도 너무 잘 자라줬다는 게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자갈 길은 내가 걸을 테니까 우리 아들은 편한 길로만 가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마 자식을 둔 모든 엄마의 마음 아닐까요? 이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제 아들은 효심 깊고 성실한 아들로 자랐고 취업난에도 단번에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엔지니어로 일하는 아들은 보기만 해도 제 배가 다 불렀죠. 그런데 건실한 대한민국 청년이 된 아들을 보면서도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인 대기업에 취업해 놓고 또 무슨 걱정이 있었나 싶으시죠? 아들은 남자치고는 키가 좀 작은 편이에요. 요즘 교복 입고 지나가는 학생 애들만 봐도 우리 아들보다 작은 남학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은 키가 162 정도로 유독 작았죠. 학교 다닐 때도 키가 작아서 맨 뒷줄에 서곤 했었는데 그래도 공부로는 1등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부모니까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사실 엄마인 제 눈에 미운 구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30 후반이 넘도록 도통 여자를 못 사귀는 겁니다. 그래도 대기업을 다녀서 소개 자리도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들은 밥만 먹고 집에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속 시원하게 말을 안 해주니까 답답한 마음에 주선해준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자 그날 아들한테 여자를 소개시켜줬던 주선자는 난감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게 키 작은 건 어떻게 해보겠는데 얼굴이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 우리 아들 얼굴이 어때서? 그리고 키도 162라고 미리 말해줬잖아. 근데 또 이게 들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작았나 보지. 그리고 솔직히 얼굴도 반반한 얼굴이 아니잖아. 얼굴 뜯어먹고 살 거야?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고 연봉도 엄청 높아. 남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지. 처자식 굶겨 죽이는 놈들이 천진데 우리 아들 같은 성실한 사람이 진국이지. 저는 속상한 마음에 자리를 주선해준 친구에게 괜한 소리를 하고 말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요즘은 여자들도 돈 벌고 사는 세상인데 아들을 능력만 보고 좋아해줄 여자가 어딨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안경이라고 아들이 저한테는 어디 빠짐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선자리에 나갈 때마다 상처만 받고 돌아왔어요. 저도 속상한 마음에 풀이 죽어서 들어오는 아들을 보면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선을 보고 들어온 아들을 붙들고 물어봤죠.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그냥 커피만 마시고 들어왔어요. 밥이라도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해보지 그랬어. 급한 일 있다고 간다는데 어떡해요. 이제 선도 안 볼래요. 그냥 결혼 안 하고 엄마 모시고 살래요. 풀이 죽은 아들의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키 작고 좀 못생긴 아들이었지만 속은 누구보다 진국인 아들이었는데 상처만 받게 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더군요. 아들은 이제 선도 안 보겠다며 말했고 저도 더 이상 아들에게 선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연이 있다면 다 알아서 만나지 않겠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들만한 키에 뚱뚱했던 친구 아들이 결혼하게 됐다면서 청첩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어떻게 만났냐고 물었더니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만났다는 게 아니겠어요? 친구는 저한테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도 여기저기 주선 받고 해봤는데 결혼정보업체가 제일 편하더라. 서로 조건 맞춰서 가는 거니까 우리 아들도 거기 등록하고 2달 만에 가는 거야. 거기가 어딘데? 우리 아들도 회사도 번듯한 곳 잘만 다니는데 맨날 방구석에만 있으니까 거기라도 가봐야 하나? 일단 등록해봐. 상담도 잘해줘서 아마 아들이랑 맞는 사람 연결해 줄 거야. 저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결혼정보 업체에 전화해서 아들 프로필을 등록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등록했던 겁니다. 결혼이 전부는 아니지만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 혼자 살길 바라겠습니까? 게다가 아들은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서 살고 싶어 했던 터라 제가 큰맘 먹고 등록했던 거죠. 정말 이게 마지막이다 싶었다니까요. 아들도 처음에는 뭘 이런 걸 했냐고 불평하더니 막상 업체를 통해서 약속이 잡히니까 적극적이었어요. 솔직히 처음부터 짝을 만났던 건 아니었어요. 몇 번 쓴 고비는 있었지만 그래도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한 달 정도는 쓴 고비가 있었지만 집신도 제 짝은 있다더니 딱 맞는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처음 만났던 날은 유독 집에 늦게 들어왔더군요. 그동안은 밥만 먹거나 커피만 마시고 집에 왔었는데 그날은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온 겁니다. 저는 늦게 집에 들어오는 아들을 붙들고 물었죠. 오늘은 괜찮았어? 어땠어? 얘기는 잘 통했어? 밥 먹고 영화도 보고 왔어요. 산책도 잠깐 하고 대화도 잘 통하는 사람이라 괜찮았어요. 정말? 아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집신도 짝이 있다고 우리 아들 이제 임자 만났네. 제가 신이 난 목소리로 말하자 아들은 부끄러운 듯 웃더군요. 벌써 결혼식장이라도 잡은 것처럼 들떠 있었어요. 드디어 서로 눈에 맞는 짝을 만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제 예상이 딱 맞아 떨어지기라도 한 건지 아들은 며느리와 퇴근 후에도 만나고 주말마다 데이트하러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아들도 다른 때보다 표정도 좋아지고 한층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여기서 종종 사연 듣다 보면 며느리 조건이라면서 목록 내미는 집도 있던데 저는 아들만 좋다고 하면 만사 오케이였죠. 제가 데리고 살 사람도 아닌데 며느리 조건 따져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데이트 간다고 하면 하루 종일 기분까지 좋더라고요. 자식 혼사까지 보내야 자식 농사 끝나는 거라던데 이제 나도 말년에 손주 재롱 보며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사이좋게 잘 만나는 것 같았어요. 둘이 잘 만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다 부른 것 같았는데 아들은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예비 며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언제 와도 2팔 벌려 환영이라며 오기만 하라고 했어요. 아들이 난생 처음으로 만나는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오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내 진미를 다 구해서 진수성찬을 차렸죠. 정신없이 한상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며느리감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처음 본 며느리의 모습은 참하고 예쁘기까지 했어요. 저 집 부모는 딸만 봐도 배가 부르겠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천사 같은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어찌나 싹싹한지 저를 보자 활짝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옥이라고 해요. 어서 들어와요. 목소리도 얼굴만큼 곱네, 고와. 부모님이 보기만 해도 배부르시겠네. 어머님도 너무 곱고 아름다우세요. 아유, 하는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쁠까. 얼른 손 씻고 가서 밥 먹어요. 며느리는 처음 봤는데도 언제 본 것처럼 친근하게 말하더군요. 이렇게 살갑고 친근하게 말하는데 미워할 수가 있나요? 정말 선녀처럼 고운 며느리가 제 마음에도 쏙 들었어요. 아들은 저와 며느리가 금세 친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자 따라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오랜만에 집안에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괜히 들떴었죠. 주방으로 2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누가 또 와요? 아유, 예비 며느리가 인사 온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요리뿐이니까 잘 먹이고 싶어서 그랬지. 이럴 줄 알았으면 외식을 할 걸 그랬어요. 괜히 어머님 부담만 드린 것 같네요. 아니야, 부담은 무슨 부담. 얼른 천천히들 먹어. 아들도 저를 보며 너무 많이 차린 거 아니냐며 입이 벌어지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제가 차린 음식을 먹는 걸 보니 가슴이 다 찡했습니다. 서로 반찬 그릇을 앞에 끌어다 놔주며 챙겨주는데 이제 정말 제대로 짝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제 눈에는 두 사람이 천생연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아들은 처가댁에도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거기서도 아들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상견례 날짜까지 속전속결로 잡았습니다. 그 당시 아들은 40이었고 며느리는 36이었어요. 홍기가 꽉 찬 나이라 결혼식 날짜도 3개월 뒤로 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했어요. 보통은 딸 보내는 엄마들이 많이 운다고 하죠. 저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전쟁터 보내는 엄마처럼 펑펑 울었답니다. 남들이 보면 아들이 팔려가는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아들이 퇴짜도 많이 받고 기죽어 살다 장가 가는 걸 보니까 이제 한시름 놓겠구나 싶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결혼식 날 신부 엄마보다도 더 울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네 집도 안사동과 큰오빠 그렇게 세 식구만 있다 보니까 결혼식은 단출했습니다. 둘 다 홀어머니 밑에서 잘 자란 만큼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길 바랬어요. 마음먹은 아들 장가 보내고 자식 농사 끝났으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썼겠습니까? 과부 팔자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제가 딱 그 팔자였어요. 참한 줄만 알았던 며느리는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답니다. 이게 정말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남의 이야기 듣다 보면 처음에 그런 낌새도 못 느꼈냐고 많이들 묻는데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 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늦게 얻은 며느리 중에 이런 사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싹싹했어요. 게다가 집안의 대소사는 다 기억하고 먼저 저한테 연락할 정도였죠. 며느리도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도 집안일에는 가장 먼저 나서는 겁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 기일이 다가올 때였는데 며느리는 저에게 먼저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다음 주 수요일이 아버님 기일인데 제가 하루 휴가 내고 오전에 같이 시장 보러 가요. 뭘 휴가까지 써. 그냥 나 혼자 준비해도 괜찮으니까 퇴근하고 저녁에 네 남편 데리고 같이 와라. 저 결혼하고 처음 준비하는 건데 저도 같이 준비해야죠. 그리고 벌써 휴가 낸 거라서 무르지도 못해요. 안 그래도 되는데 뭘 그렇게까지 했어. 아버님께 인사 제대로 드려야 눈도장을 찍잖아요. 제사 음식은 저도 어릴 때부터 준비해봐서 음식도 저 잘해요. 저랑 준비하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 그럼 수요일에 뵐게요. 남편 기일도 미리 알아두고는 먼저 챙기는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어요. 요즘 며느리들 시댁 오는 거 불편해한다고 해서 나름 걱정스러웠는데 먼저 본인이 준비하겠다고 나서는데 싫어할 구석이 없었습니다. 정말 휴가까지 내고 온 며느리 덕에 그날은 저도 수월하게 음식 준비를 끝낼 수가 있었어요. 어찌나 손이 야무지고 빠른지 혼자서 척척 그 많은 음식을 다 할 정도였습니다. 며느리 덕에 편하게 제사 잘 지내고 밥까지 든든히 먹고 거실에 다 같이 앉아 있는데 벌써 해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제사 지낸다고 휴가까지 썼는데 시댁에서 힘만 뺀 거 아니니? 쉬지도 못하고 내일 출근도 할 텐데 제가 며느리인데 당연히 해야죠. 결혼 전에도 많이 했어요. 앞으로 명절도 걱정 마세요, 어머니. 결혼하고 시댁 행사에 자발적으로 나서주는 며느리가 전 그저 고마웠어요.
늦게 본 며느리가 이렇게 집안 행사에 먼저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그저 좋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랬던 며느리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건 술에 취한 아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로부터 시작됐어요. 평소 술이 약해서 술을 멀리하던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한 채로 한밤중에 저한테 전화를 했던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란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안 마시던 술을 그렇게 마셨어. 저 어떡해요? 오늘 퇴근하고 왔더니 집에 뭐가 와 있는 줄 아세요? 왜? 뭔데 그래?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 대출 독촉장이요. 아내 앞으로 빚이 산더미예요.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사치를 부리지도 않고 검소했는데 대체 어디서 감당 못할 빚이 생겼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우선 며느리에게 확인해봤냐고 물었더니 이미 다 확인했다며 저에게 사실대로 털어놨어요. 옛날에 옷장사를 했었는데 망했었대요. 그때 진 빚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결혼 준비도 빠듯하게 해서 그동안 대출금을 못 내고 있었다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빚이 5천이나 된다니까요. 세상에 5천이나 된다고? 그 빚을 전부 다 어떡하냐. 독촉장이 올 정도면 많이 밀린 거 아니냐? 전화도 계속 오고 매일같이 독촉장이 날아오는 통에 못 살겠어요. 저도 신혼집 얻는데 돈을 다 써서 큰 목돈도 없는데 엄마 죄송한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들이 술을 잔뜩 마시고 저에게 했던 말들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통화를 하는 내내 뒤에서는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크게 싸운 것 같았고 우선 저는 둘이서 대화를 잘해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는 저한테 전화로 풀이 잔뜩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깊지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이건 네가 잘못한 거 알고 있지? 부부간의 작은 일이라도 비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정말 죄송해요. 다 말하면 결혼 못할까 봐 너무 좋아서 숨기고만 싶었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됐지. 둘이 얘기는 잘한 거야? 네. 우선 독촉장이 오니까 사내 대출이라도 알아볼게요. 대출을 대출로 막으면 그게 갚는 거냐? 우선 내가 보낼 테니까 급한 것부터 갚어. 그리고 앞으로 돈 문제나 다른 일로 절대 비밀 만들지 말고 남편이랑 상의부터 해. 부부는 그렇게 사는 거야. 저는 며느리에게 앞으로는 절대 작은 비밀도 만들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 5천은 제가 빌려주기로 했어요. 대출을 대출로 갚으면 그게 급한 불만 끄는 건데 살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며느리 빚을 갚아줬죠. 술도 못 마시는 아들이 술까지 마실 정도면 충격이 꽤 컸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빚도 사치 부리다 생긴 빚도 아니고 젊은 날에 잘 살아보겠다고 도전하다 생긴 빚인데 그 정도는 갚아줄 수 있다 싶었습니다. 아들도 제가 보낸 돈을 받고는 전화해서 감사하다며 말을 하는데 이제는 정말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우연히 아들 집에 갔다가 충격적인 걸 보고 말았어요. 아들이 사는 신혼집은 제가 사는 집과 가까웠는데 반찬을 좀 만들어서 가곤 했거든요. 마침 주말이라 며느리가 집에 있어서 반찬을 챙겨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방으로 가서 가져온 반찬을 정리하고 식탁에 앉았어요. 그런데 식탁에 앉았는데 바닥에 종이가 툭 떨어지길래 들어서 펼쳤더니 카드 내역서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펼쳤는데 한 달 카드값이 둘이 쓴다기에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며느리에게 내역서를 보여주며 말했죠. 아니, 너네는 뭘 먹고 살길래 이렇게 카드를 많이 쓰는 거야? 그게 제가 유기농 제품만 먹어서 좀 많이 나와요. 무슨 신생아도 아니고 유기농만 먹어. 그냥 잘 씻어 먹지. 요즘 농약 쓰는 거 잘못 먹으면 병나요. 큰일 날 소리 하세요.
며느리는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듯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5천만 원으로 전전긍긍하던 애가 유기농 따져가며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며느리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둘이 쓰는 생활비가 이 정도인데 나중에 애라도 나오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제부터라도 아껴 써. 그래도 어떻게 먹던 음식을 바꿔요. 갑자기 아토피라도 생기면 어쩌라고요. 너 어릴 때 그런 거 안 먹어도 이렇게 컸잖니. 살림 제대로 꾸리려면 새는 돈부터 막아야지. 요즘 네 남편 돈 벌겠다고 주말에도 일하잖아.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낄 건 아껴. 아들은 평소에도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부쩍 주말에도 출근하고 야근도 많이 하더라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혹시 또 빚이라도 있었나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돈은 쥐꼬리만큼 벌면서 월급의 3배가 넘는 돈을 쓰고 있는데 아들이 쉴 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악역을 자처하면서 단호하게 말했던 겁니다. 며느리는 자기도 돈을 벌고 있어서 괜찮다고 했지만 이미 자기 월급을 뛰어넘는 소비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했고 며느리는 일단 알겠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저도 참견하고 싶지 않았지만 대출 사건 이후로 돈 문제에 좀 예민해졌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제 아들에게도 분명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들이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왜 피죽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처럼 힘이 없어. 오늘 잠깐 들렀는데 유기농 써 있는 것만 먹고 산다더니 요즘 주말마다 일을 했더니 피로가 좀 안 풀리네요. 쉬엄쉬엄 해라. 넌 일만 하지 말고 집에서 새는 돈도 좀 단돌이 하고 카드값이 둘이 살면서 그렇게 많이 쓰면 돈을 도대체 언제 모아?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드네요. 아내가 이것저것 원하는 것도 많고. 그걸 왜 다 맞춰주고 있어? 너도 할 말은 좀 하고 살아. 아들은 돈에 미친 사람처럼 돈만 버는데 며느리는 정시 퇴근하면서 실컷 다 쉬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도 생활비 좀 잘 챙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 말에 아들은 알겠다고 말하면서도 한동안 일을 줄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 전에는 취미 생활도 하면서 지냈는데 요즘 회사랑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 걱정스럽더군요. 그렇게 결혼하고 2년이 흐르는 동안 아들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제가 아들을 붙들고 캐물어봐도 별일 없다고만 하는데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보통 남자들 결혼하면 살도 찌고 인상도 좋아지지 않나요? 저희 아들은 살은 쭉쭉 빠지는 데다 스트레스도 심한지 머리까지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장가간 아들 어떻게 사나 매번 물어볼 수도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말라만 가는 아들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어요. 물어도 괜찮다고만 하는데 무조건 며느리 탓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속을 까맣게 태우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도중 위암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우선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겠지만 위암이 의심된다고 하니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이 검사를 받고 왔는데 위암 진단을 받았다며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들과 전화를 끊고 아들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들 집에 도착해 보니 며느리는 거실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면서 말했어요. 요즘 관리만 잘하면 위암도 금방 고친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치료 시작하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하는데 옆에서 울고 있던 며느리가 저를 붙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병간호 열심히 할게요. 제가 무조건 살릴 거예요. 이대로 못 보내요. 그래, 우리 아들 좀 옆에서 잘 챙겨줘.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저는 며느리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아무리 치료하면 충분히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덜컥 겁부터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옆에서 잘 지켜준다니 고마웠어요. 실제로 아들 항암 치료도 같이 가지고 예전보다 끼니도 더 신경 써주는 것 같았죠. 매번 아들한테 뭘 어떻게 챙겼는지 사진까지 알아서 보내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에게 안 그래도 된다고 몇 번 말했지만 이렇게 해야 저도 안심하고 있을 것 같다며 보내겠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제가 못하는 걸 며느리가 해주니까 고맙긴 하더군요. 그런데 한두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저한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심각한 목소리로 운을 떼길래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죠. 이런 제 예상과 달리 며느리는 갑자기 오해를 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요즘 저희 친정이 망하기 직전이에요. 친오빠가 크게 사기를 당했는데 사채업자들이 친정집까지 찾아와서 협박까지 하고 간대요. 정말 염치 없는 거 아는데요, 어머니. 저 1억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아들의 위암으로 안 그래도 심란한데 사돈네 집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니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부탁에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갑자기 1억이 어딨어. 저번에도 내가 네 빚 때문에 5천이나 해줬는데. 제가 너무 급해서 그래요. 정말 염치 없고 면목 없는 거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정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살면서 돈으로 부탁드릴 일 없을 거예요. 이건 내가 생각 좀 해보마. 이런 식이면 앞으로 너도 돈 문제 생기면 나만 찾겠다. 내가 은행도 아니고 나도 돈 쌓아두고 사는 사람 아니야. 돈 무서운 줄을 알아야지. 며느리는 제가 생각해 보겠다는 말에 제발 부탁드린다며 사정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라고 1억이라는 돈을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쉽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돈 문제를 상의하려고 따로 불러냈어요.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아들에게 말했더니 아들은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선 그 돈 빌려주지 마시고 기다려보세요. 제가 요즘 아내가 좀 수상해서 심부름센터 통해서 뭘 좀 알아보고 있어요. 뭐? 네가 그렇게까지 알아볼 게 뭐길래 심부름센터를 다 알아봤어. 요즘 병가를 내고 쉬다 보니까 오래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아들은 저에게 며느리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며 말했고 저는 놀라고 말았어요. 그동안 아들이 옆에서 직접 겪었던 며느리는 제가 듣기만 해도 수상하긴 했습니다. 둘이서 집에 있는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질 못하고 비밀번호까지 걸었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잠깐 주방에 간 며느리 핸드폰에 전화벨이 울리길래 아들이 가져다 주려고 했더니 주방에서 거실로 뛰어오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남의 핸드폰을 봐? 부부 사이에 사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전화를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사생활까지 말해. 핸드폰에 개인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는 함부로 보지 마. 전화가 와도 내가 알아서 받을 테니까 받지도 말고. 며느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핸드폰이 마치 분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손에서 놓질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솔직히 핸드폰 숨기는 것만 보고 심부름센터까지 찾아갔겠어요? 아들이 정말로 뒷조사를 해봐야겠다고 다짐했던 건 며느리가 친정에 일이 있다며 갔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친정에 일이 생겼다며 친정을 가겠다고 나갔는데 친정만 가면 외박을 했던 거예요. 게다가 한 번은 친정에 간다고 나갔는데 아들의 처남이 전화 와서는 며느리의 행방을 물었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네요. 아니, 친정 간다고 갔는데 친정 안 갔어요? 매제한테 친정 간다고 했다고? 난 들은 게 없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도 없거든요. 내가 뭘 잘못 알았나? 직접 통화해 볼게. 아들은 천안과 통화가 끝난 후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당황하며 말하던 목소리가 처가댁이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하더군요. 점점 친정에 가는 횟수가 늘었고 가기만 하면 외박을 하는데 매번 처가댁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들은 자기가 사실대로 말하라고 해도 이미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사람을 두고 대놓고 물어볼 생각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물어봐야 거짓말을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했는데 그런데도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은 끊이질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화나게 했던 며느리 행동이 뭐였는 줄 아세요? 바로 아들 보험금을 꼼꼼하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언제는 꼭 살리겠다며 저와 부둥켜 안고 울더니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남의 아들 귀한 목숨을 뭘로 생각하는 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말하는 꼬라지를 듣기만 해도 돈에 눈 뒤집힌 사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한테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무슨 일이라도 혹시 생기면 정확히 어느 정도 돈이 누구 앞으로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지. 그 돈 혹시 어머님 앞으로 나오는 거 아니지? 내가 죽기라도 했어? 누구 앞으로 얼마가 나오는지가 왜 궁금한데? 그리고 당신이랑 산 세월보다 어머니랑 산 세월이 긴데 어머니가 받는 게 당연하지. 꼭 내가 죽길 바라는 사람처럼 말하네. 누가 그렇다는 거야? 쓸데없이 분란 생길까 봐 그러는 거지. 이게 정말 아픈 남편 걱정하는 아내 행동이라고 보여지시나요? 게다가 며느리는 아들한테 집 명의로도 황당한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산 지도 벌써 2년인데 공동 명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 명의로 하면 어때서 같이 살고 있으면 되는 거지. 같이 살고 있으니까 명의를 같이 하는 게 좋지. 요즘 병원 다니느라 피곤하고 힘든데 명의 그냥 둬. 공동 명의 안 하면 내가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그래? 그리고 당신 향수 하나밖에 없는데 어제랑 오늘 왜 향수 향이 달라? 당신이야말로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당신이 아파서 잘못 맡은 거야. 다르기는 뭐가 다르다고 그래. 계속 수상한 행동을 하는 며느리가 향수 향이 매번 바뀌는 것도 이상한데 공동 명의를 하자고 갑자기 말까지 하니까 더 이상해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은 심부름 센터를 알아보게 됐고 지금은 뒷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연으로만 종종 들어오던 일을 아들 입에서 직접 들으니까 온몸에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이 와중에도 아들이 건강에 해가 될까봐 노심초사였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아들한테 말했는데 아들은 걱정 말라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이렇게 든든한 아들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운명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정확하게 증거를 잡기 전까지 며느리가 꼴보기 싫어도 꾹 참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들 며느리랑 함께 병원을 갔는데 심부름센터에서 아들에게 그동안 모은 사진, 영상을 전부 보내왔어요. 며느리가 잠시 수납을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아들이 휴대폰으로 본 사진과 영상은 경악스러울 정도였어요. 사람 일 모른다는 게 사람 속을 몰라서 나온 말인가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더군요. 왜냐하면 제 며느리가 한 번 결혼했던 여자였던 겁니다. 단순히 이혼만 했던 게 아니고 자식도 둘이나 있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저는 아들이 해준 말을 언뜻 듣고 혹시 바람이 난 건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바람은 애교로 들릴 정도로 엄청난 과거가 있는 사람이더군요. 더 웃겼던 건 이혼한 전 남편을 다시 만나고 있었던 거죠. 이것도 영상에 그대로 찍혀서 아들은 그걸 보고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 집을 들락날락거리는 며느리의 모습이 찍힌 영상을 본 아들 표정을 보자 저도 정말 화가 치솟았어요. 이 꼴을 보고도 인연을 제 아들 옆에 두고 있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년 데리고 살 필요 없어. 당장 가서 그년 짐부터 다 빼버려. 공동명의는 웃기고 자빠지는 소리 하고 있네. 어딜 넘봐 이 나쁜 년이. 저는 아들에게 당장 이혼하라고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과 엄청난 증거를 가져온지도 모르고 수납하러 간 며느리가 구석에 가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더군요. 그 꼴을 보자 전 남편과 연락 중인가 싶었어요. 진짜 눈으로 직접 보니까 더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과 함께 며느리한테 가서 뭐하고 있었냐고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불쌍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친정 어머니인데 혹시 1억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주변에 알아봤는데 돈 나올 곳이 하나도 없어서요. 1억? 그게 무슨 개 이름이냐? 나 그 돈 없다. 있어도 넌 안 빌려줄 거야. 이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표정을 싹 바꾸고는 갑자기 삐딱하게 말했어요. 그러면 저 이혼할게요. 그 돈도 못 빌려주시면 제가 어머님 아들이랑 같이 살 이유가 없어서요. 잘 됐네. 자기 입으로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너 앞에서는 불쌍한 척 하더니 뒤로는 이혼도 하고 애까지 낳고서 요즘은 또 두 집 살림 중이었지? 제가 이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갑자기 사색이 되는 겁니다. 며느리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는데 옆에 있던 아들이 사진 몇 장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눈이 있으면 봐. 네가 어떤 짓을 했나. 며느리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보고는 놀란 눈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아들 다리에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다 끝난 사람이야. 이 사람 백수야. 한 번도 생활비 안 주고 나만 보면 돈 타령해서 이혼한 거야. 그래도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안 보고 살아. 내가 애들 엄마잖아. 애들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 나 생활비만 조금 보낸 거야. 여보, 나 좀 믿어줘. 나 그동안 시댁에도 잘했잖아. 믿어줘? 믿을 만한 짓을 해야 믿지. 내가 사진 몇 장으로 이러는 것 같지? 눈이 있으면 이것도 좀 봐. 아들은 끝까지 잘못한 거 없다며 우는 며느리에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바람 피고도 오리발 내밀던 년이 본색을 보여주면서 말하더군요. 솔직히 너처럼 키 작고 못생긴 남자랑 누가 살아줘? 나니까 살아준 거야. 그리고 내가 너처럼 볼품없는 애랑 살아줬으면 두 집 살림에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세상에 이 말을 제 앞에서 내뱉는데 저는 정말 눈이 돌아가서 전혀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위암으로 고생 중인 아들한테 막말을 내뱉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볼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 한가운데서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데 글쎄 인연이 뭐가 잘났다고 제 뺨을 같이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그날 경찰서까지 끌려가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살다 살다 경찰서에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도 병원 로비에서 머리채 잡고 싸우다가 갈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네요. 조사를 받으면서도 저녀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사기꾼 년한테 소리를 치며 말했어요. 망치려면 네 인생만 망치지 왜 엄한 내 아들까지 망치려고 작정했어? 아줌마, 아들 돈 좀 있어서 만난 거예요. 설마 내가 진짜 사랑이라도 해서 만난 줄 알았어요? 팔이 아무리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그렇지 제대로 좀 봐요. 이 키에 저딴 얼굴로 누가 살아주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내가 전 남편이랑 바람난 거라고요. 나도 팔자 고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이 안 가는 걸 어떡해요. 전 경찰서에서도 아들이 안 말렸으면 그 사기꾼년 머리채를 휘어잡을 뻔했어요. 겨우 조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분이 안 풀리더군요. 내 아들은 이렇게 위암까지 생겨서 아픈데 전혀는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게 화가 났어요. 한동안 밤잠도 설쳐가며 고민하다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는데 제가 교양 따지게 생겼습니까?
사기꾼년이 일하는 회사로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회사 입구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암 걸린 남편 버리고 전 남편이랑 바람난 년이 다니는 회사입니다. 사기 결혼한 직원 당장 몰아내세요. 그날 사기꾼년은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이혼 전력도 숨기고 팔자 고치려다가 그야말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소송도 그년한테 걸 수 있는 건 전부 걸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게 뭐였는 줄 아시나요? 글쎄 그 멍청한 년이 자기 전 남편이 양다리였던 것도 몰랐던 거예요. 글쎄 아들한테 전화해서 울며 불며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네요. 여보, 나 한 번만 좀 봐줘. 나도 사기죄로 그 자식 고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나한테 맨날 돈 타령하더니 그 돈으로 딴 년 만나고 있었어. 내가 살면서 빚 갚는 심정으로 살게. 나 한 번만 봐줘. 예정에 잠깐 흔들린 거지 좋아했던 거 아니야. 너 진짜 정신이라도 나갔니? 입만 열면 거짓말인 사람 데리고 어떻게 사는데. 그냥 지금부터 나한테 줄 위자료나 벌 생각이나 해. 어딜 다시 전화해서 합치자는 말을 해. 사기꾼은 얼굴이 철면피라 사기를 친다더니 아들한테 꾸역꾸역 전화해서 한 번만 봐달라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전화도 차단하고 집도 아예 이사를 해버렸어요. 철거머리 같은 처가에서 계속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집도 이사를 해버렸네요. 아주 사기꾼 집단이 따로 없지 않나요? 긴 소송 끝에 이혼하게 된 아들은 요즘 표정이 한결 더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꾸준한 치료로 건강도 많이 회복됐어요. 주말이면 저랑 둘이서 국내 여행도 즐기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얼마 전 제 생일이라고 현금 100만 원을 주면서 손편지까지 썼더군요. 아들의 편지를 읽은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릴 수밖에 없었죠. 제가 어머니께 효도는 못 해드리고 큰 걱정만 끼쳐서 죄송해요. 부족하고 못난 아들 키우느라 힘드시죠? 이번 일 겪으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저를 위해 주시는 어머니가 편히 지낼 수 있게 옆에서 꼭 제가 지켜드릴게요. 평생 어머니 옆에서 든든한 아들로 슈퍼맨이 되어드릴게요.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지갑 한켠에 넣어두고 다닌답니다. 힘든 시간을 둘이서 버티면서 저도 정말 생각했던 게 많아요. 아들이 꼭 장가를 가서 가정을 꾸려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건 제 오만이었습니다. 저 먼저 떠나고 나면 형제도 없이 홀로 남을 아들이 걱정스러웠는데 차라리 지금이 더 괜찮은 것 같네요. 저런 년 데리고 평생 노예처럼 사느니 혼자가 낫지 않겠습니까? 아들도 이제는 결혼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건강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은 실수라고 해도 두 번은 실수가 아니라고 하죠. 사기꾼녀는 두 번이나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고 멍청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옛말에 자식 둔 부모는 근심 말을 날 없다더니 딱 저를 두고 하는 말 같네요. 그래도 아들이 다시 건강해지고 회사도 잘 다니고 있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지금은 살도 제법 쪄서 아주 건강해 보여요. 이제는 아들과 편안하게 황혼을 즐기려고 합니다. 시집장가 못 보낸 분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내만 놓는다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니랍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었다고 이제야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네요. 다들 제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